예, 그 오연호 대표님께서 이렇게 대변을 해주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올해 초에 보면 그 북한이 되게 군사적으로 그런 그 도발을 많이 하고 또 그로 인해서 미국과 남한과 북한과 모두 다 이익을 얻었잖아요. 그 예를 들어 보면 이제 미국도 대선이 있었고 남한도 대선이 있었고 북한은 김정은 체제로 넘어가면서 군사적인 그 세력을 모을 수 있었고 그런 그 평화가 아닌 전쟁을 일으키지 않더라도 그런 도발을 함으로써 그 정치인들 그러니까 기득권들이 이렇게 이익을 얻는데 그러면 그거를 피해를 결국 저희가 보고 이렇게 힘없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뭐 기름값이 오른다든지 환율이 오른다든지 이런 피해도 보고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그렇게 기득권들이 그런 싸움을 가지고 그 이득을 보는데 그거에 대해서 뭔가 해결책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질문이 되거든요. 스님. 역사에서 쭉 과거 역사를 봐도 전쟁을 하거나 이런 게 정말 애국심으로 나라를 위해서 전쟁을 한 경우는 10%도 안 돼요. 항상 전쟁은 국내 권력 투쟁의 산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국민들의 관심을 바깥으로 돌리거나 부당한 권력을 유지하거나 이런 목적으로 이 긴장을 조성해 가지고 하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북한은 이런 긴장 국면에서 자기들 내부에서는 권력 체제를 안정시켰다. 즉 군부의 세력 교체를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남한은 이런 긴장을 이용해서 어때요? 보수 정권의 그런 그 권력 유지를 기반을 다진다. 이래 말할 수 있고 일본은 이걸 기화로 해서 어때요? 재무장의 길을 열어간다. 미국은 이걸 기화로 해서 한미일 삼각군사 동맹 체계의 어떤 틀을 만들어 나가고 군수산업의 무기를 팔아먹을 수 있는 기회를 잡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중국은 또 이걸 이용해서 북한 길들이기에 이번에는 전에는 북한을 약간 지원해 주면서 했지만 이번에는 이쪽 체계에 약간 협력하는 척 하면서 어때요? 북한이 길들이기에 나섰다든지 이렇게 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역사 속에서 늘 그렇게 해왔습니다. 문제는 이걸 막을 길은 결국 국민이 현명해져서 이런 그 작업에 안 놀아놔야죠.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적대적 공존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서로 싸우면서 서로 체제를 공존하는 거예요. 남한이 지나치게 민주주의가 이루어져 버리면 어떨까? 북한 체제 유지하기 어렵겠죠. 북한이 좋아져 버리면 남한의 보수 세력의 권력을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이게 서로가 막 욕을 하면서 또 서로가 결과적으로는 어때요? 체제 유지에 도움을 주는 이런 현상이 계획적으로는 하지 않지만 서로 협력해가 계획적으로는 하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현상을 빚어주죠. 예를 들면 이명박 대통령이 갑자기 독도에 가가지고 막 방문을 했다. 그리고 막 천황이 사과해야 된다고 얘기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언론 보면 굉장히 애국적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그게 일본의 극우 세력이 집권하는 데 어때요? 결정적인 영향을 줘버렸죠. 그리고 일본의 반항 감정을 불러일으키는데 기름에다 불을 건 격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보고 독도를 방문했다.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가 얻은 이익은 뭐고? 그래서 결국 일본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우리가 일본하고 한국하고 완전히 외교관계 끊고 싸우겠다. 이럴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가 일본이 강하고 우리가 약한데 우리가 일본하고 맞대응해가 싸우겠다는 거는 약간 어리석은 짓이거든요. 그럼 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어떠냐? 일본의 다수의 평화주의자들하고 어때요? 한국 사람이 뜻을 같이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일본의 군국주의자들이나 이런 우파들을 어때요? 일본 안에서 고립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면 일본 안에 평화주의자가 유리하게 되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데 거꾸로 우리가 일본의 극우 세력이 유리하게 되도록 어때요? 도와준 격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게 이제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미국이 그러니까 국내 정치만 보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이러한 소위 뭐예요? 뭐 좀 권위주의라 그럴까? 이것이 우리를 굉장히 답답하게 지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전부 다 이제 정부에 이렇게 반대를 하고 싸우면 이게 결과적으로 미국이 박근혜 정부를 길들이려 하는데 잘 길들이 안 들어질 때 우리가 박근혜를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공격해주면 이 위기를 이용해서 길들이기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국민이 굉장히 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관점을 딱 어떻게 잡았냐. 지금 전 국가적 전민족적 위기는 뭐냐. 미국이 이 동아시아 정책을 변화시켜서 미국의 역할을 일본에 지금 분담시키고 있고 이게 일본의 재무장이다. 여기에 한미일 군사협력체계 한국을 끌어넣으려고 한다. 여기에 만약 우리가 들어갔다 그러면 통일도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중국의 견제를 받기 때문에 경제도 굉장히 어려워져서 먹고 살기도 힘들어진다. 그럼 여기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남북관계의 긴장을 완화시켜줘야 여기에 끌려 들어갈 압력을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때는 우리가 박근혜 정부하고 싸울 게 아니라 뭘 해야 된다. 박근혜 정부가 여기에 끌려 들어가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된다. 전 국민적 힘을 모아가 이런 일본의 이런 반환적인 감정에 대응해주고 여기에 막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내에 들어오면 또 어떠냐. 지금 박근혜 정부의 이런 권위주의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는 이 국면에 대해서는 범야 세력이 어때요? 또는 민주화 세력이 다 힘을 합해가 견해 차이를 넘어서서 이 문제가 이렇게 극우적으로 가지 않도록 비민주적으로 가지 않도록 막는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지방에 내려오면 어떠냐? 지방에 내려오면 이 전라도는 전라도 지역당이 완전히 뿌리를 내려가 말똥만 박아놔도 당선이 되고 경상도 가면 또 경상도 당이 있어가 말똥만 박아놓으면 되고 이렇게 되는 이 지역주의의 뿌리를 둔 이런 정당 구조는 결국 우리들에게 이 투표권을 없애버린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시장이 되고 이 사람이 국회의 되는 거를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위에서 임명하면 경상도는 새누리당이 임명하면 무조건 당선되고 여기는 민주당이 임명하면 무조건 당선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 우리는 투표권이 없는 거나 똑같아요. 그럼 이거는 민주주의를 굉장히 왜곡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이 훌륭하거나 민주당이 잘해가 찍어야 그게 투표권이고 그래서 우리가 다 민주당을 찍든 새누리당을 찍든 그건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나 현재의 구도는 사람도 안 보고 그냥 말똥만 박아놔도 찍는 이런 구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민주주의를 왜곡하니까 이것도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관점을 딱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지역주의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 그러나 전국적인 측면에서는 뭐다? 이 비민주적인 역할에 대해서는 여기서 서로 대립하다가도 거기에 가서는 어떻게 한다? 힘을 합해야 되고 국가적인 위기에 대해서는 정부하고도 뭘 해야 된다? 협력을 해줘야 된다. 그래야 남의 나라의 작전에 외세에 안 놀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안목을 딱 가지면 사물을 볼 때 어떤 사람하고 협력하고 어떤 사람하고 경쟁하고 경쟁과 협력이 자유롭게 되는데 이게 안 되면 어떠냐. 지금 여당을 반대하기 때문에 국가적 위기에 처해도 반대만 한다든지 그러면 여기에서 지역주의 정당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기서 민주당의 문제를 비판하는 게 전국적으로 다 그렇게 나가버리면 결국은 어떤 사람도
여당을 뭐 한다? 존열시키는 효과가 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걸 막기 위해서 여기 또 그러면 지역주의 정당을 뭐 못 깨뜨리고 또 간다. 이래도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물을 보는 관점이 딱 서야 협력과 경쟁, 타협 이게 자유자재로 되는데 우리는 늘 감정에 치우치기 때문에 늘 노란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작전에 늘 우리가 노란하게 된다. 이제 이걸 조금 깨뜨려져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역사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갑신정변 무조건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식인 입장에서 볼 때는 시대적 과제가 천국으로부터의 독립이거든요. 천국으로부터 독립하는 게 과제다 보니까 누구라도 끌어들여가 독립을 하고 싶다. 일본이라도 끌어들여 가지고 이걸 개선하고 싶다 해서 일으켰잖아요. 그러니까 갑신정변이 딱 일어나니까 청나라 군대가 개입해가 패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회 전체가 어때요? 청나라 쪽으로 기울어졌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진보가 아니라 보수 쪽으로 딱 회귀해져 버렸잖아요. 그렇게 개혁의 기회를 상실한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 조급하게 써들어가. 개혁의 기회가 상실하니까 결국은 10년을 기다려도 개혁의 기회는 안 되고 더 보수화되니까 농민들이 결국 일어났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 때 그 갑신정변이라는 것은 방향은 옳았지만은 시기는 옳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안 보면 역사를 볼 때 이걸 안 보면 무조건 이거는 방향이 옳았기 때문에 옳았다든지 억울하든지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시기가 옳지 않았기 때문에 틀렸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방향성과 시기성이라는 건 같이 가는 거예요. 그 전략과 전술이 정확하려면 이 정세에 대한 타산이 정확해야 되는데 이런 거 안 되면 우리가 지금 또 놀아날 수 있죠.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가 만약에 미국의 정책에 굴복을 하면 미국은 좋을 거고 이게 끝까지 말 안 들으면 이걸 말듣게 하는 방법은 뭐 있겠어요? 박근혜 정부에 반대하는 세력을 부추겨서 또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노무현 정부가 무너질 때 어떤 게 작용하는지를 잘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국내의 이런 전쟁은 늘 우리가 외세에 놀아날 위험이 있다. 그리고 또 외세가 겁난다고 국내의 부정의를 계속 외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협력과 경쟁, 협력과 비판을 적절하게 사안별로 적절하게 할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감정이 그리 잘 안 되잖아요. 미워하면 막 계속 미워해져 버리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우리 국민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 네. 근데 지금 학생 말씀하신 대로 저는 요즘 더욱 이제 스님하고 이 대담한 이후에 계속 더 뼈저리게 느끼는 거는 야 우리가 이 분단 문제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사상의 자유도 없겠고 표현의 자유도 없겠지만은 대한민국에서 공정한 선거라는 것이 불가능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정말 뼈저리게 느낍니다. 제가 조금 보충해 보면 우리가 이성적 판단을 좀 하자는 거예요. 분단된 나라, 남북이 분단돼서 이념적으로 경쟁하는 나라에서 그 반쪽 편에 있는 남한 안에 진보 세력이 다수가 될 수가 있습니까?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 틀에서.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현재의 구도로 봤을 때 최대로 돼야 절반 가까이 되고 안 그러면 보수 세력이 한 5라면 진보 세력이 한 3이나 4쯤 되는 이런 구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보수 세력이 3이고 진보 세력이 2고 한 5가 어때요? 태도 불명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인데 그중에 정확하게 또 나누면 한 6이 보수 세력 쪽에 들어가고 한 3이 진보 세력 쪽에 들어가고 한 30%가 어때요?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럴 때 보수 정권이 실정을 하게 되면 이 3중에 한 절반 이상이 어느 쪽으로 온다? 진보 쪽으로 와가지고 세력이 비승비승해져요. 또 반대로 진보가 정권을 잡아가 실패를 하면 어때요? 이 중에 한 절반이 보수적으로 가니까 절대적으로 표 차이가 나게 되죠. 그러니까 진보가 잡아서 실망하면 보수표가 절대 우위로 가고 보수가 잡아가 실망을 하면 거의 비까비까해진다. 그럴 때 만약에 진보 쪽에서 승리를 하려면 그
그 정책이나 인물의 색깔이 어떻게 될까? 보수 쪽의 표가 좀 올 수 있는 색깔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승리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진보 쪽 색깔을 내면 이건 승리는 못 한다는 거예요. 비까비까해지다가 지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가 진보적인 색깔을 내면 그게 선명하고 좋을지는 모르고 열렬 팬들은 적극적으로 지지할 수 있겠지만은 중간표를 얻는데 장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 선거란 건 결국은 중간표를 누가 얻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누가 나와도 진보는 진보대로 2표는 2, 3은 글로 가고 보수는 절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중간표가 요리로 갔다가 요리로 갔다가 하는데, 그러니까 진보는 집권하려면 김대중 대통령 때는 누구하고 손잡았어요? 김정필 때도 전혀 안 맞잖아, 그죠? 손잡아서 겨우 간들간들하게 이겼잖아요. 노무현 정권 때는 하루 전에 깨졌지만은 누구하고? 정몽주하고 잡아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냐 하면, 그럴 때 만약에 후보를 어떠냐, 보수로 내걸면 어떠냐, 약간 보수 사람을 후보로 내걸면 선명성은 떨어지만 승리는 100%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을 할 때 여러분들이 잘 선택을 해야 된다. 늘 진보가 갖는 한계는 뭐냐? 우리 색깔에 저거 맞는 후보냐? 자꾸 이런 주장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에서 늘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어떤 이런 문제를 풀려고 할 때, 이것은 저는 어느 편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물을 좀 이성적으로 객관적으로 보고 접근해야 된다. 그 지난번 선거 같은 경우도 질래야 칠 수가 없는 선거예요. 그러나 진 거는 결국은 어떤 관점을 갖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성적으로 수학적으로 접근한 게 아니고 그냥 감성적으로만 접근하기 때문에 늘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금 얘가 그렇게 나와서 하는 얘기고, 지금 미국이 한반도에 접근해 오거나 일본이 재무장을 하거나 중국이 부상하거나 북한이 지금 난동을 피우거나 할 때 감정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늘 우리에게 손실이 온다. 그런 면에서 일본은 지금 뭘 노리고 있고, 미국은 뭘 노리고 있고, 중국은 뭘 노리고 있고, 북한은 뭘 노리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기회를 통해서 무엇을 얻을 거냐 하는 국가 간이 아주 뚜렷해야만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지. 이렇게 우리 내부에서 그냥 네가 오르니 내가 오르니 맨날 싸우다 보면 이 문제를 이렇게 타파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제가 조금 우리가 감정적으로 좀 대응하지 말고 좀 이성적으로 좀 접근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이 새로운 100년에 대한 대담을 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분단 상황이라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분단이 안 됐다면 우리 사회는 진보적인 성향으로 갑니다. 통일되면 우리 사회는 보수가 중심이 돼가 통일해도 통일된 사회는 어느 쪽 올라간다고? 진보 쪽으로 갑니다. 사회 전체의 성향으로 보면. 그러나 분단된 상황에서는 이 감정이 이게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늘 북한을 건드려서 오면 사람이 이 안보라고 하는 우리가 늘 불안정이 있기 때문에 또 흔들리고 또 흔들리게 돼. 지금 아무리 내가 안 흔들려 해도 막상 딱 가면 또 흔들리게 되고, 북한도 굉장히 이 김대중 노무현 때 북한 사회가 흔들렸어요. 그런데 이명박 정부 딱 들어오면서 북한도 남쪽하고 군사적 긴장을 하면서 주민 통제를 확, 한마디로 말하면 확 때리잡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데 안 놀아나려면 우리들이 각성되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해요. 어떤 누가 대신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네, 예, 맨 앞쪽에 계신 분. 네.